봄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오후, 정분이는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70대의 그녀에게 편지는 공과금 고지서나 동사무소 안내문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석. 50년 전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분이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만의 아침을 먹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한순간에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분이야,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 서울에서 사진전을 열게 되었어. 와줄 수 있겠니? 편지와 함께 든 것은 갤러리 초대장이었습니다. 사진전 제목은 기억 속 봄날이었고 사진작가의 이름이 이준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고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자신이 그를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의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봄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되짚었습니다. 준석과 함께 걸었던 벚꽃길, 함께 나누었던 달콤한 약속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불러일으킨 이 모든 감정들 앞에서 분이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분이는 계속해서 가방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온 것이 언제였을까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있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한 분이는 한참을 밖에서만 서성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15살 무렵의 자신이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녀가 살던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날 초가집들과 좁은 골목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엔 분이의 아버지가 밭이라는 모습이, 그 옆엔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분이 선생님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분이가 돌아보니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석을 닮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더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이준석 씨 아들입니다. 도현은 분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찾고 싶어 하셨던 분이세요. 이 사진전도 사실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 준비한 거예요. 분이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던 분이에게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분이는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기나 할까 하시면서요. 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벽면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이 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에서 2명의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준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봄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도현과 분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쓰신 편지들이에요. 보내지 못하고 서랍에 간직하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몇 줄로 짧게, 어떤 것은 편지지 2장에 걸쳐 길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두 준석의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분이야, 오늘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구나. 분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후 6개월을 더 사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또 쓰셨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그날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지. 미안해, 분이야. 편지를 읽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정분이라는 여자였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었는지를.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지는 가장 짧았지만 가장 진솔했습니다. 분이야,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편지를 다 읽은 분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이렇게 뒤늦게 전해지다니 운명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분이의 마음속에는 1972년 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20살이었고 준석은 21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두 사람은 어른이 된 기분에 들뜬 채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그 길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연인들의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준석과 분이도 그 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때로는 말없이 벚꽃이 피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분이야,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준석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 그 약속을 분이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의 준석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자신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었습니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분이의 대답에 준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준석에게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이를 두고 서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마을에 남을 것인가. 결국 준석은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만 기다려줘. 대학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반드시 너랑 결혼할게. 준석의 약속을 믿고 분이는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별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서울 생활 이야기, 대학 이야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까지. 분이도 마을 소식과 자신의 안부를 적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편지는 뜸해졌고 어느 날부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준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분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나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을 묶어두는 건 아닐까? 그 편지를 읽은 분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오해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사진전을 보고 난 후 도현은 분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이에요. 이제는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준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들과 현상 장비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아버지는 평생 사진을 찍으셨어요. 처음엔 취미였는데 나중엔 전문 사진작가가 되셨죠.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고요. 대신 정분이라는 이름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도현은 분이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분이는 젊은 시절의 준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PD 일을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죠. 도현의 이야기에 분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을 좋아해요. 특히 잊혀져가는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마을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버지의 사진 속 그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분이는 기꺼이 그를 마을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도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준석을 닮은 아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준석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현은 아버지보다 훨씬 따뜻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는 분이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었고 분이도 모르게 그를 아들 같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집에 있어 주신다면 좋겠어요. 도현의 말에 분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이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현은 약속대로 카메라를 들고 분이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아버지의 사진 속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몇 채 남지 않은 집들도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자주 찍던 골목이야. 분이가 좁은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꼼꼼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낯선 젊은이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서울에서 온 방송국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고맙구만. 도현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밭이라는 모습,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손자를 돌보는 모습까지 아버지가 5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추억이 되살아나네. 이장님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다 떠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아서 쓸쓸했는데. 도현의 방문이 마을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분이는 도현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 도현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분이 씨가 요즘 부쩍 밝아졌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도현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의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을 함께 담은 사진전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시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분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런 일을 좋아하셨을 거야. 분이의 말에 도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진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도현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분이의 표정이 무거워지자 도현도 진지해졌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분이는 5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석이가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야. 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당시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나은 편이었어. 아버지는 마을 이장도 하시고 농협 일도 맡아보셨지. 반면 준석이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셨거든.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준석이와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 가난한 집 아들과 사귀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준석이에게 서울대학교 입학과 학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신 거야. 대신 나와 헤어지라는 조건으로. 도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계속 압박하셨고 준석이 어머니까지 설득하셨지.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준석이는 서울로 떠났어. 나는 그때까지도 진짜 이유를 몰랐거든. 나중에서야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지.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말렸더라면 준석이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분이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도현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른들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분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 아버지도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편지에서 보셨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성급했다고,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계셨어요. 도현의 말에 분이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진전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들과 자신이 새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시간을 잇는 마을,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현의 방송국 동료들과 사진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네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관람객들이 마을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이는 관람객들에게 마을과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50년 전에 찍힌 건데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녀의 생생한 설명에 사람들은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도현은 분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벚꽃 나무들이 서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4월이 아니어서 벚꽃은 피어 있지 않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육고를 여기에 뿌리고 싶어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장소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걸었던 이 길에서 영원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석의 유골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와 도현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석아,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가 여기서 너를 기억할게. 바람이 불자 유골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마치 준석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들을 보내줘서. 도현은 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도 인연도 늦은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현은 자신이 제작하고 있던 다큐멘터리에 대해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와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 마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과정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진심을 알기에, 그리고 준석을 기리는 일이기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라.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며칠 후, 분이는 서울에 있는 도현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분이의 말에 도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도현의 다큐멘터리 늦은 봄이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준석과 분이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길에는 매년 봄마다 연인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사랑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분이와 도현은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준석의 영혼이 함께하는 것만 같은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의 봄이 영원히 그 길 위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오후, 정분이는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70대의 그녀에게 편지는 공과금 고지서나 동사무소 안내문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석. 50년 전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분이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만의 아침을 먹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한순간에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분이야,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 서울에서 사진전을 열게 되었어. 와줄 수 있겠니? 편지와 함께 든 것은 갤러리 초대장이었습니다. 사진전 제목은 기억 속 봄날이었고 사진작가의 이름이 이준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고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자신이 그를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의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봄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되짚었습니다. 준석과 함께 걸었던 벚꽃길, 함께 나누었던 달콤한 약속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불러일으킨 이 모든 감정들 앞에서 분이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분이는 계속해서 가방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온 것이 언제였을까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있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한 분이는 한참을 밖에서만 서성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15살 무렵의 자신이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녀가 살던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날 초가집들과 좁은 골목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엔 분이의 아버지가 밭이라는 모습이, 그 옆엔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분이 선생님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분이가 돌아보니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석을 닮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더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이준석 씨 아들입니다. 도현은 분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찾고 싶어 하셨던 분이세요. 이 사진전도 사실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 준비한 거예요. 분이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던 분이에게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분이는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기나 할까 하시면서요. 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벽면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이 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길에서 2명의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준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봄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도현과 분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쓰신 편지들이에요. 보내지 못하고 서랍에 간직하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몇 줄로 짧게, 어떤 것은 편지지 2장에 걸쳐 길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두 준석의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분이야, 오늘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구나. 분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후 6개월을 더 사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또 쓰셨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그날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지. 미안해, 분이야. 편지를 읽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정분이라는 여자였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었는지를.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지는 가장 짧았지만 가장 진솔했습니다. 분이야,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편지를 다 읽은 분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이렇게 뒤늦게 전해지다니. 운명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분이의 마음속에는 1972년 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20살이었고 준석은 21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두 사람은 어른이 된 기분에 들뜬 채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그 길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연인들의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준석과 분이도 그 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때로는 말없이 벚꽃이 피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분이야,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준석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한 그 약속을 분이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의 준석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자신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었습니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분이의 대답에 준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준석에게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이를 두고 서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마을에 남을 것인가. 결국 준석은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만 기다려줘. 대학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반드시 너랑 결혼할게. 준석의 약속을 믿고 분이는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별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서울 생활 이야기, 대학 이야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까지. 분이도 마을 소식과 자신의 안부를 적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편지는 뜸해졌고 어느 날부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준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분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나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을 묶어두는 건 아닐까? 그 편지를 읽은 분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오해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사진전을 보고 난 후 도현은 분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이에요. 이제는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준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들과 현상 장비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아버지는 평생 사진을 찍으셨어요. 처음엔 취미였는데 나중엔 전문 사진작가가 되셨죠.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고요. 대신 정분이라는 이름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도현은 분이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분이는 젊은 시절의 준석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PD 일을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죠. 도현의 이야기에 분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일을 좋아해요. 특히 잊혀져가는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마을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버지의 사진 속 그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분이는 기꺼이 그를 마을로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도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준석을 닮은 아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준석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현은 아버지보다 훨씬 따뜻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는 분이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었고 분이도 모르게 그를 아들 같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집에 있어 주신다면 좋겠어요. 도현의 말에 분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이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현은 약속대로 카메라를 들고 분이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아버지의 사진 속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몇 채 남지 않은 집들도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자주 찍던 골목이야. 분이가 좁은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꼼꼼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낯선 젊은이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서울에서 온 방송국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고맙구만. 도현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밭이라는 모습,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손자를 돌보는 모습까지 아버지가 50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추억이 되살아나네. 이장님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다 떠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아서 쓸쓸했는데. 도현의 방문이 마을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분이는 도현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 도현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분이 씨가 요즘 부쩍 밝아졌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도현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의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을 함께 담은 사진전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시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분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런 일을 좋아하셨을 거야. 분이의 말에 도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진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분이는 도현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분이의 표정이 무거워지자 도현도 진지해졌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분이는 5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석이가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야. 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당시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나은 편이었어. 아버지는 마을 이장도 하시고 농협 일도 맡아보셨지. 반면 준석이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우셨거든.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준석이와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 가난한 집 아들과 사귀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준석이에게 서울대학교 입학과 학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신 거야. 대신 나와 헤어지라는 조건으로. 도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계속 압박하셨고 준석이 어머니까지 설득하셨지.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준석이는 서울로 떠났어. 나는 그때까지도 진짜 이유를 몰랐거든. 나중에서야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지.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를 말렸더라면 준석이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분이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도현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른들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분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 아버지도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편지에서 보셨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성급했다고,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계셨어요. 도현의 말에 분이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진전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들과 자신이 새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시간을 잇는 마을,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현의 방송국 동료들과 사진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네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관람객들이 마을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이는 관람객들에게 마을과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50년 전에 찍힌 건데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녀의 생생한 설명에 사람들은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도현은 분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벚꽃 나무들이 서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4월이 아니어서 벚꽃은 피어 있지 않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육고를 여기에 뿌리고 싶어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장소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걸었던 이 길에서 영원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석의 유골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와 도현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석아,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가 여기서 너를 기억할게. 바람이 불자 유골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마치 준석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들을 보내줘서. 도현은 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도 인연도 늦은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현은 자신이 제작하고 있던 다큐멘터리에 대해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와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 마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과정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심을 알기에, 그리고 준석을 기리는 일이기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라.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며칠 후 분이는 서울에 있는 도현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분이의 말에 도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도현의 다큐멘터리 늦은 봄이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준석과 분이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길에는 매년 봄마다 연인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사랑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분이와 도현은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준석의 영혼이 함께하는 것만 같은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의 봄이 영원히 그 길 위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